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환율 때문에 우리 계좌가 착시가 있었는데요. 실제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 그리고 환율 하락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1.4% 상승이 나왔고요. S&P 500은 2.1%, 나스닥은 2.4% 올랐습니다. 반대로 장기 채권은 0.5% 빠졌는데요. 주식은 오르고 채권은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다행히 추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기술주 외에도 헬스케어, 원자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크게 오른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중에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기업 3곳만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엔비디아죠. 이번 주에 5.2% 상승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추론 AI 칩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힘있게 올랐습니다. 반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재와 기술만 사들였는데요. 미래 경쟁사가 될 회사를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JP모건인데요. 스페이스X 주관사가 될 거란 전망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된 상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3.4% 올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AI 테마의 문제아죠. 오라클입니다. 다행히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틱톡을 품은 오라클의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전히 AI B2에 대한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요. 정보기술이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4.2% 빠졌고요. 경기방어주는 0.7%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소재 쪽은 1.5% 올랐고요.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대형 성장주가 1.3% 가장 크게 올랐고 최고점 대비 하락률 2% 남았습니다. 배당 쪽에서는 SCHAD가 이번 주 0.6%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요. 성장 쪽으로 넘어오면 SOXX 반도체죠. 1.9% 올랐습니다. 혁신 쪽에서는 로봇 ETF BOTZ가 1.6%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요. 이번 주에 테슬라가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4.5%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홈디포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1.1% 올라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0.4% 남게 됐습니다.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보면 4월부터 시작된 상승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500 고지를 앞두고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500는 상징적인 숫자라서 거래량이 실려야 깨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숏포지션 물량이 많은 구간이라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숏커버링이 발생되면 갭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는 순간이죠. 과연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 S&P 500이 이번 주 2.1% 상승했는데 환율은 반대로 2.4% 빠졌습니다.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0.3% 하락하는 한 주였는데요. 환율이 단기간에 너무 빠졌죠. 1481원이었던 환율이 1445원이 됐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자 방어에 나선 건데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10년간의 연도별 환율을 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갈리는 모습이죠. 2015년부터 20년까지 1100원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5년간 환율이 계속 올라갔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통화량 때문입니다. M2 통화량 증가폭을 보면 매년 증가하지만 2020년과 21년도 격하게 늘어났었죠. 그리고 2년 정도 증가폭이 좀 조절됐는데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환율이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돈을 많이 찍었기 때문인데요. 돈이 많이 찍는다는 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2021년도에는 원화의 가치가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중에 8년은 한국의 M2 통화량 증가폭이 더 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보다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금리도 미국이 더 높다 보니까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의 원달러 환율을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로 보면 달러가 약세인데 그보다 원화가 더 약세라는 이야기죠. 환율이 과하게 오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동안 한국 증시가 과하게 빠졌었는데 올해는 최고 수익률을 보여줬죠. 이와 마찬가지로 환율도 언젠가는 반대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3년 평균 환율을 계산해보면 1362원
전원인데요. 5% 정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 가격이 되면 환전을 할 생각인데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환전하기보다는 매달 적립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순매수 탑10을 보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구글입니다. 1393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10개 종목 중에서 새로운 종목이 보이죠. SLV입니다. 이건 은 ETF인데요. 58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매도 탑10인데요. 1위를 차지하는 건 테슬라입니다. 3,419억 원의 매도가 들어왔고요. 앞에서 차트를 봤듯이 $500 고지에 오니까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구글의 차트를 보면 멋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차트가 좀 아쉽죠? 채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럴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의 하단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밑으로 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적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매수 탑10을 먼저 보면 미국 드론, 우주항공, 로봇 등 테마주의 매수가 메인으로 보이는데요. 총 매수 금액을 봤더니 1,544억 원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지난주에는 8,555억 원이었는데요.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반대로 오른쪽 매도 탑10 금액을 보면 5,418억 원으로 지난주보다 약 2천억 정도 더 많습니다. 매수보다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매도 종목에서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추가로 내년부터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한국 주식을 매수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분기에 진행해야 한다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추후 콘텐츠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주 매수 1위였던 미국 드론 ETF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투자 기업이 나와 있는데요. 탑10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10개의 기업에 100%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기업을 보면 조비, 로켓랩, 아처 등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UAM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제네시스 미션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직접 AI 과학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이오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AI 경쟁력은 미국이 한 수 위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제부터는 빅테크 기업과 미국 에너지부가 손을 잡기로 했는데요.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현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타임라인을 보면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목표로 달려가는 일정입니다. 미션 선정과 파트너십 구성이 되는 부분에서 기업별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모니터링하면서 큰 이슈가 발생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금리가 격하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계별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고배당과 커버드 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예적금에 대한 매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배당률 높은 종목으로 돈이 이동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빅테크와 채권의 매력이 증가하고요. 투자도 더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인데요. 이때도 역시 빅테크 투자는 계속되겠죠. 상장하는 기업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때 스페이스X도 등장하겠죠. 스펙주도 함께 급등할 테니까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저금리에 도달하는 시점인데요. 이때는 성장주 전반적으로 돈이 고르게 퍼지게 되고 IPO는 더 활발해지고 너도 나도 상장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버블의 끝점이죠. 네 가지 단계가 순차적이지만 겹쳐서 진행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나이키 주가 차트를 보면 21년도에 $170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현재 $60가 됐습니다. 50% 이상 하락한 건데요. 끝없이 하락하고 있죠. 팀쿡이 나이키 주식을 매수한 건 단가가 $59입니다. 다행히 팀쿡이 매수하고 $1 올랐는데요. 왜 나이키를 이 시점에 추가 매수한 걸까요? 아이폰도 중국 때문에 골머리 아팠는데 다행히 중국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계 개선에 대한 신호를 읽고 있는 걸까요? 중국 소비가 살아나는 것을 눈치챈 걸까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팀쿡의 나이키 매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실적을 보면 2, 3분기에 매출이 증가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EPS도 양호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4분기 전망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단가 매출 변동성이 심해졌죠. 글로벌 소비 트렌드가 살아나야 나이키도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S&P 500과 나이키의 주가 차트를 함께 놓고 보면 처음에는 나이키가 S&P 500과 함께 우상향했습니다. 심지어 빨간색 나이키가 더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3년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소비가 감소하고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로컬 브랜드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브랜드 파워이면 이것 또한 이겨낼 수 있겠죠. 팀쿡도 매수했는데 과연 전환점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P 500과 반대로 가는 종목이 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3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허쉬, JM, 스모커, 제너럴 밀스, 캠벨스프입니다. 네 종목의 공통점을 찾자면 고칼로리 식품이라는 건데요. 왜 칼로리 높은 식품의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비만 치료제가 이제 알약으로도 나오게 됐습니다. 노보노디스크에서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일라일리도 준비하고 있죠.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비만 치료제와 고칼로리 기업의 주가 차트를 함께 놓고 보면 명확히 갈리는 모습이죠. 비만 치료제가 주사가 아닌 먹는 약이 나온다면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여기서 역발상을 한번 해봐야겠죠. 고칼로리 식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소비가 줄고 있는데 반대로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초콜릿을 끊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거죠. 그런 기업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의 순간입니다. 고칼로리 가공식품 기업 중에서 우량한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에 살아남는 회사가 이 중에 있을 건데요. 어떤 기업이 될까요? 구독자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토블런을 품고 있는 몬델리즈입니다. 몬델리즈는 우리가 잘 아는 오레오, 리츠, 클리프바, 캐드버리 같은 과자와 초콜릿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스낵 기업입니다. 사치제가 아니라 일상 소비자라서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과자는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때문에 잠깐 위축된 상태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올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흥국 비중인데요.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소비가 늘고 있어서 장기 성장 여력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격 인상으로 원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도 갖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몬델리즈는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잘 어울리는 소비재 기업입니다. 몬델리즈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원래 꾸준히 우상향하던 기업입니다. 작년에 허쉬를 인수하기 위해서 M&A를 준비했었는데요. 허쉬 측에서 거절을 했죠. 그 이후에 몬델리즈는 9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바라본 몬델리즈의 주가는 앞으로 25%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낮게 평가한 전문가도 61.5달러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는 높죠. 안전마진을 고려해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앞에서 고칼로리 식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기업은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최근 들어 대형마트에서 자체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코스트코의 커클랜드는 시그니처가 됐습니다. 브랜드급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커클랜드는 코스트코의 신뢰를 포장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코스트코의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매출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높은 기대감과의 괴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선반영됐던 기대치가 빠지고 나면 주가가 다시 우상향을 할 텐데요. 2026년 소비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점을 잘 봐야겠습니다. 월가에서 바라본 코스트코는 1년 예상 수익률이 18.3%라고 합니다. 650달러로 낮게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P 500이 현재 17.8% 상승했고 나스닥은 22% 올랐습니다. 상승장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더 많이 올랐는데요. 43%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금과 은은 이 모든 걸 압도하고 있습니다. 금은 70%, 은은 148% 상승했는데요. 금도 대단한데 은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은은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은 왜 올랐는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칼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2026년에도 지켜볼 만한 3가지 은 관련 ETF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년간의 은 시세를 보면 최근 1년간 격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연말 되니까 더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데요. 태양광 판넬뿐만 아니라 AI 인프라에 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수요가 늘다 보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진작에 돈을 들여서 설비를 세팅해 뒀기 때문에 단가가 오르면 고스란히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즉 마진이 커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정학적 이슈인데요. 이건 금 가격이 오른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은은 금보다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는데요. AI 인프라를 이제 깔기 시작했으니까 은에 대한 수요도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은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은 관련 ETF를 몇 개 알아두면 좋겠죠. 은 선물 추종하는 ETF 말고 두 개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은광을 모아놓은 ETF인데요. SLI입니다. 투자 기업을 보면 오른쪽에 표시해뒀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휘턴 프레셔 메탈스입니다. 22%나 되죠. 어떤 회사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휘턴은 금이나 은을 직접 캐는 광산회사는 아니고요. 대신 광산회사에 자금을 먼저 제공하고 미리 정해진 낮은 가격으로 금과 은을 장기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과 운영 리스크는 낮고 금과 은의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성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구조고요. 부채가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요. 배당도 꾸준히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휘턴은 금과 은의 가격에 투자하면서 광산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기업입니다. 실적을 체크해보면 3분기까지는 고만고만했죠. 그런데 4분기 전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이유로 매출과 EPS가 증가할 예정인데요. 3분기뿐만 아니라 2026년 내내 좋다면 앞으로를 더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광산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SILJ인데요. 앞에서 소개한 SIL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포지션입니다. 투자 기업도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대신 개별 기업의 비중이 낮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작게는 100%, 많게는 300%까지 올랐죠.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ETF로 접근하는 겁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헤클라 마이닝을 잠깐 보겠습니다. 헤클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 광산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은을 중심으로 금과 아연까지도 생산하는 정통 광산기업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미국과 캐나다 등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은 가격이 오를 때 실적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기의 해지 수단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요. 다만 광산기업 특성상 원가 상승과 생산 변동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헤클라는 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대표적인 고변동 기업입니다. 실적을 보면 왼쪽 매출은 3분기는 좋았고 4분기 전망은 보수적입니다. 오른쪽 EPS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은 관련 ETF 3개의 차트를 보면 변동성이 클수록 더 크게 올라갔죠. 소규모 광산에 투자하는 SILJ가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 다음은 글로벌 은광, 마지막은 은 선물지수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은 ETF여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인데요. US 뱅코프 리얼티 인컴, BMI, JP모건, 달러 제너럴이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0일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1일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쉬어갑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한 해 동안 투자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날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찰리 먼거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다입니다. 2026년에도 매일 작고 현명한 선택을 이어가자고요. 지금까지 숲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